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에 남아있는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까지 저희가 살펴본 걸 보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파트, 그다음에 어텐션을 어떻게 어, 불필요한 패딩 파트라든지 룩 어헤드 파트를 패널라이즈 시킬 건가 하는 마스킹 파트를 좀 봤었고요. 이제는 그 어텐션 되어 있는 정보들 위에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훈련을 혹은 정교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지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인 스케일링 파트와 노멀라이제이션 파트,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것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일링부터 볼게요. 자, 스케일링 파트는 뭐 따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묶어서 원래 논문에는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이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섹션에서 언급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이 굉장히 짧은 논문이에요. 제가 기억하고 6장, 7장밖에 안 되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스케일링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쭉 몇 가지 배경을 설명드릴 텐데 이 스케일링이 들어감으로써 안정적인 트랜스포머, 특히나 어텐션으로만 쭉 묶여져 있는 이 아키텍처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훈련되게끔 하는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스케일링 닷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해서는 쭉 얘기가 있고요. We compute 이 파트부터 the dot product of the query with all keys divided each by root dimension of k, dimension of query k, key죠. 요걸로 나눠준다. 그리고 요것을 softmax 펑션 그 안에서 넣어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수식을 보시게 되면 어텐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텐션 그러니까 요만큼이에요. 요 전체의 하나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현되느냐? QKV를 입력으로 받아서 구현되는데 안에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여기까지 끊을게요. 소프트맥스를 끊어서 여기까지 계산되는 거가 정확히 여기까지예요. 이만큼이고 그것을 V에다 곱해줍니다. 이 V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value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dot product를 쓴다는 것은 모든 쿼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만 보면 이게 쿼리가 되면 요것을 키로 생각을 해서 요렇게 하면 요거가 dot product 시키면 스칼라 값이 하나가 튀어나오잖아요. 그 스칼라 값을 가지고 일종의 리액티비티 스코어 혹은 얼라이먼트 스코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해석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스코어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 스코어에다가 이만큼으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DK라는 것은 디멘전이에요. 그러니까 키의 디멘전.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512다. 그러면은 이게 512가 되는 거죠. 이게 64다. 그럼 얘가 64가 되는 거죠. 그 64를 루트를 씌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8864니까 이게 8이 나다고 치면 8을 가지고 Q와 K 값을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러한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나눠주는 테크닉, 스케일링 테크닉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고요. 왜 하필이면 그 스코어가 얘가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은 굉장히 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가 버려요. 이 논문에서는. 심지어 이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논문에서 짤막하게 그냥 그 풋노트에서 살짝만 언급하고 배경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다 프로덕트로 다시 돌아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다 프로덕트란 건 뭐냐?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 프로덕트는 그냥 벡터를 이렇게 세워요. 두 개를 똑같이. 원래 곱하기라는 거,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쓰게 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면 똑같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요렇게 28, 72, 18 한 다음에 덧셈으로 묶어주는 거죠. 요거가 정확히 닷 프로덕트 계산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요 수식을 가만히 볼게요. 수식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덧셈이라는 거죠. 덧셈 기호가 총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두 번 나오죠? 만약에 우리가 디멘전 개수가 3개일 때는 2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디멘전이 1024개면 덧셈이 몇 개 나올까요? 1023번에 덧셈 기호가 나오겠죠? 자, 이걸 머릿속에 일단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이 더해지는 요 단위들을 보세요. 더해지는 단위들의 그 수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서 1과 10 사이에 있다, 뭐 0과 100 사이에 있다 정할 수가 있나요? 못 정해요. 이거는 바운드 되어 있지 않은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여기에 벡터가 어떤 벡터가 올지 모르겠지만 각 벡터의 엘리먼트들을 그냥 곱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저 값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닷 프로덕트 자체면 가지고는. 그렇죠. 그러면 통제되지 않은 거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좀 과장되게. 이거가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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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많이 더해지겠죠? 요거는 이제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겠죠. 요 하나하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값에 해당되는 그런 거가 이따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더해질 텐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덧셈의 개수가 정확하게 디멘전 d-1개만큼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얼마나 커질지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커지는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작은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 수식만 보면은 어디에도 숫자의 값을 통제할 만한 장치가 없어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우리가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반드시 써야만 되는 그 함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소프트맥스 함수를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함수죠. 기본적으로. 익스포넨셜 함수가 요거고 2의 뭐 x라고 해보겠습니다. 2의 x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여기 예를 들면 1과 2 사이의 값을 볼게요. 1에서 나오는 값은 요만큼인데 조금만 튀어도 그러니까 실제로 x 값이 1밖에 차이가 안 나도 나오는 값은 얼마가 차이 나느냐?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요 수치가 굉장히 큰 값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굉장히 큰 값이 나오게 되면 이 친구로 들어가면 더더욱 커지게 될 거예요. 이게 정말 익스포넨셜리 커지는 값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원래도 닷 프로덕트가 값이 통제가 안 돼서 값이 매우 커질 수 있는데 심지어 그 친구들을 익스포넨셜을 씌워서 소프트맥스로 씌우게 되면 그 값이 우리가 얘가 아무리 미묘하게 값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이 수식 때문에 굉장히 한쪽으로 몰린 수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은 수치로 어텐션 스코어가 매번 바뀌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그 예제를 실제 예제를 갖고 좀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요 어텐션 스코어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 닷 프로덕트만 계산된 숫자가 요거라고 해볼게요. xi가 1000이다. 그러면 si가 1000일 때 익스포넨셜 씌우게 되면 이게 인파이니트 값이 납니다. 우리의 컴퓨터로는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 있으나 표현이 안 돼요. 그럼 1000은 너무 크니까 줄이자. 많이 줄여서 2의 10까지. si가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요게 10 정도 나오는 거 뭐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잖아요. 2의 10을 계산하면 이 수치도 굉장히 큽니다. 2의 100이면 더 말할 것도 없죠. 2의 43이에요. 2의 1000이면 인피니트 값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값, 이거 정확히 뭐죠? SI 값인데 이 SI 값이란 건 결국은 닷 프로덕트인 거예요. 닷 프로덕트 결과. 이 친구를 우리가 가능한 좀 눌러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얘를 키워놔 버리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눌려서 원래는 여기에 해당되는 값인데 얘를 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스케일링 할 때 어떻게 나눌 거냐?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요걸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왜 루트를 썼고 왜 루트에 DK를 썼느냐, 그러니까 dimension of key 값을 썼느냐, 그 이론적인 배경이 여기 잠깐 언급되고 넘어가요. 이 오리지널 페이퍼의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페이퍼의 풋노트를 보면 딱 두 줄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조금 부연 설명해서 조금 확장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우리가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어떤 그 확률 분포가 해보겠습니다. x라는 친구가 있고요, y라는 친구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는 그냥 서로 독립되어 있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그 각각의 그것들이 노멀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이것도 정말 정규 분포를 따르나? 뭐 고민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규 분포를 가정하면 웬만큼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정규 분포를 가정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이것들의 값의 중심은, 그러니까 막 값이 막 이렇게 튀어나올 텐데 그 튀어나오는 값의 가운데를 0으로 일단은 이제 평균값, 중심값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시그마, 이거 분산이죠. 시그마 자체 값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베리언스 값을 놓은 이런 형태의 두 가지 확률 분포 x와 y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자, 굳이 이 x, y를 이름을 붙여보자면 요게 x가 될 거고요. 요게 y가 될 거예요. 우리가 트랜스포머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쿼리 x, 키가 y,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건 이제 우리가 확률 통계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정규 분포를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테크닉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보면 기대값 x, y의 그러한,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x와 y의 dot 프로덕트를 기대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분산값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요게 정확히 알아면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요거가 정확히 이거죠? 그 친구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표현될 거고요. 자, 저기 왜 되는지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요것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n의 개수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요 디멘전이 n개니까 n 개수만큼을 곱해주는 값이 요만큼이 나오겠죠? 2xy.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좀 쪽까지 전개해 보면 요게 쭉 전개돼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것도 비슷하게 똑같이 n이 곱해지는 베리에이션 값으로 나오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정리하자면 이 기대값, 그러니까 dot 프로덕트의 기대값과 베리에이션 요 기대값을 각각 해보면 이 친구들은 n의 이만큼이랑 곱해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요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의 이제 참고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갖다 놓고 나서 우리가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논문의 풋노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기를 why the dot product get large assume the components of Q and K are dependent random variables.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x, y를 쿼리와 키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면 왜 dot product를 루트로 했냐면 이렇게 했고요. 그때 우리가 민이 제로고 베이리언스 1로 가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민을 제로로 하고 베이리언스 1로 가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논문을 쭉 작성할 때 우리는 저기에 나오는
Q와 저기 나오는 K에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샘플링된 데이터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Q라는 벡터와 여기 나오는 이 T라고 하는 벡터들의 이 각각의 여기 있는 이 값들은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중심값이 0이고 분산값은 1인 고로한 것. 즉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수치가 1인 것. 그걸 따르는 것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닷 프로덕트 QK는 지금 요거죠. 요 QK 요거를 가지고 쭉 전개를 해보면 QK가 independent random variable이고 민이 제로고 variance 1이니까 QK는 이렇게 전개되고요. variance QK는 이렇게 전개되는데 이게 정확히 아까 요 왼쪽에 수를 갖다 놓고 보게 되면 정확히 나머지가 아까 곱하기 n개만큼 나오니까 dk만큼 나온다는 거죠. variance가. variance QK는 여기는 전개 과정을 통해서 앞에 n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뒤에 밸런스가 뭐 곱하기 1이 나올 텐데 요 앞에는 n이 나와야 되는데 n이 정확하게 요 디멘전이 수니까 요게 dk니까 dk가 튀어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이해 못하셨다면 잠깐 멈춰 두시고 여기 전개되어 있는 수식들을 쭉 따라가 오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쿼리 벡터, 키 벡터는 각각 독립되어 있는 확률 분포인데 각각이 평균 0이고 분산 1자리에서 샘플링된 그러한 데이터라고 가정하자. 그 가정하에 놓고 보면 닷 프로덕트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Q와 이 K를 닷 프로덕트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값이 있죠. 이 값이 뭔가 이렇게 스코어가 나온다. SI라고 하는 스코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스코어가 따르고 있는 확률 분포도 여전히 중심값은 0이지만 이 분산, 여기 폭은 DK만큼 커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퍼져 있는 값을 다시 원래대로 똑같은 n의 0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DK를 분산값만큼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DK를 쓴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왜 루트가 들어가느냐? 저거는 분산과 표준편차,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방금 나왔던 수식이 정확히 이겁니다. 자, 다 지울게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은 천천히 보시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한 줄로 정리된 게 요 수식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특정 Q와 특정 KI 일단 키죠. 그거에 대한 분산이라는 것은 Q와 KI를 루트로 씌워서 만드는 값인데 그거는 요 값이 정확히 뭐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오브 QK. 근데 요게 어떻게 스탠다드 데이션과 연결되느냐? 흔히 말하는 확률 통계에서 얘기하는 스탠다디에이션 테크닉하고 수식꼴이 똑같아요. 요게 잠깐 접으시고 왼쪽을 보시면 흔히 말하는 표준화, 스탠다디에이션, 그러니까 노멀 분포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0과 1의 분산을 값이는 그런 스탠다디에이션을 만드는 테크닉이 정확히 시그마를 나눠주잖아요. 현재 값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나눠준다. 여기서 요거와 요거. 근데 요거를 우리의 지금 그 닷 프로덕트의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닷 프로덕트 결과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어떻게 돼요? 정확히 요 값이 나오게 되죠. 요 값은 정확하게 D의 루트 값이 나오는 거죠. DK 루트 값. 그리고 X-U 뮤가 중심값이 뭐가 돼요? 정확히 0이었죠. 그러니까 QK 값을 그냥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수식처럼 되는 겁니다. 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또 다른 중요한 컴포넌트인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는 인코더 파트도 마찬가지고 디코더 파트에도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실제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원래 논문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놈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도 놈이라고 적혀 있고요. 제가 지금 인코더만 적어놨는데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써있냐면 이 친구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각각
올라와 있는 값들, 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값들에 대해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 다음에 그 값을 위로 올린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x와 서브 x를 묶은 다음에 요건 이제 레지듀얼이에요. 레지듀얼은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뭔가 나오는 값을 노멀라이제이션 해준다. ln의 값을 써가지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한 값을 윗단으로 올려준다 라는 것이 있고요.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도대체 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가기 전에 왜 뉴럴 네트워크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이 중요한가를 감각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뭐 이론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링크에 보시면 좋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핵심 아이템을 갖고 오면 지금 여기 보시면 hx와 hx가 함수 형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냐? 이 친구는 20분의 1로 쪼개놨고요. x제곱을. 얘는 그냥 1로 되어 있어요. 그죠? 얘도 1로 봐야 돼. 왼쪽 파트를 가지고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를 돌려본다면, 그러니까 학습을 컨버넌스, 그러니까 해를 찾아본다면 27초가 걸린다고 해요. 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면 x와 y를 가지고 이 친구를 갖고 있는 이 형태를 찾아보면 이쪽으로 좀 퍼져 있는 형태겠죠. 왜냐하면 x가 y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쭉 퍼져 있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 친구까지 여기 해까지 찾아가려면 이렇게 많은 스텝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같은 x와 y 값이 나오는 그 폭을 맞춰주게 되면 비교적 동그라미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x와 y를 가지고 찾아보면 대단히 빠르게 해까지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9초밖에 안 걸린다라는 그 실험적인 증명을 해놨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내가 다루는 모든 데이터들이 만약에 같은 형태의 쉐입 혹은 유사한 형태의 쉐입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얘처럼 한쪽에 치우쳐서 값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감각만 갖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에는 몇 가지 테크닉이 있을까? 정말 많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떤 게 더 좋은 노멀라이제이션인가를 개발한 친구들이 아직도 많을 거예요. 대표적인 몇 가지 노멀라이제이션만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레이어놈, 배치놈,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이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두 가지, 배치놈과 레이어놈에 대해서만 좀 살펴볼 거예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멀라이제이션이 중요하다. 뉴럴 네트워크에서 정말 압도적인 성능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한 게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비전 태스크에 적용했더니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더라라는 것을 2015년에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후에 노멀라이제이션이 그 다음에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좀 보게 되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RNN 아키텍처에 적용됐을 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RNN에 쓰는 것보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RNN에 쓰는 것이 훨씬 성능이 좋아지더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자,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해보시면 최초의 트랜스포머는 뭘 위해 나왔다? 번역 태스크를 위해 나왔어요. 지금에야 트랜스포머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나 당시 2016년, 27년 요 근처에서는 트랜스포머는 RNN을 대체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RNN에 쓰였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자연스럽게 고려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또 하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우리가 다루는 이런 문제에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니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미니 배치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텐데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기본적으로 한 배치 안에 나타나는 값들을 다 노멀라이즈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배치 안의 정보를 가지고. 근데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거기서 만들어진 통계량이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각각의 미니 배치, 그러니까 한 번의 미니 배치를 M1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미니 배치가 M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M1에서 만들어지는 통계량, 뭐 이렇게 할까요? 이 친구에서 만들어진 통계량, 이 친구들이 많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언제? 자연의 철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지랑은 좀 다릅니다. 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데이터가 꽉 차여져 있는 이런 그 픽셀 형태의 데이터들이 여러 장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쉐입도 똑같고 패딩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M1이라고 하는 것, 혹은 또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보면 이 M2라는 것에 나오는 통계량이 거의 유사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NLP를 보시면 NLP는 문장이라는 것들이 길이가 다 달라요. 이렇게 된 거 M1. 그런데 어떤 문장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M2라고 한다면 패딩 심볼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어휘들이 매번 달라진다. 이런 걸 고민해보게 된다면 각 미니 배치들에서 나오는 이 통계량이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유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적용돼 버리게 되면 완전히 상향값이 튀어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뭐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도대체 어떻게 노멀라이즈를 하겠다는 거냐? 축이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축이 다르다. 자, 여기가 문장에 나오는 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흔히 말하는 디멘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나는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이 친구가 요렇게 되겠죠? 밥이란 친구도 이렇게 인베딩을 됐다고 해볼게요. 그 친구들을 이렇게 서로 묶어서 세워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K 디멘전이라고 해보면 K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H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게 H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패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H고 이게 H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게 미니 배치한 나는 밥을 먹었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나는 학교에 갔다, 뭐 어제 잠을 못 잤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 하면 그 문장 하나하나가 배치 사이즈에 배치 축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미니 배치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떤 축에 대해서 스케일링이, 어떤 축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이 벌어지느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레이어. 그러니까 요 축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요 축에 대해서 통계량을 찾고요. 그 통계량을 가지고 이 피처 값을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겁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반대예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H의 하나하나의 차원마다 배치 차원, 그러니까 미니 배치 안에 있는 통계량을 찾아서 걔로 노멀라이즈 시켜주는 거예요. 좀 결이 다르죠. 자, 또 하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트랜스포머에 적용되기 좋은 장점이 바로 병렬화에 좋기 때문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왜 이게 가능하냐 보시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배치 안에 여러 개의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요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배치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그죠? 모든 걸 다 살펴보고 얘를 써야 돼. 적용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 때문에 디펜던시가 걸리는 거죠. 의존성이 걸리기 때문에 병렬화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친구는 이 하나의 배치 안에 있는 이 친구를 계산할 때 오직 요만큼의 정보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따로, 이 친구 따로, 이 친구 따로 각각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 each sentences마다 병렬화가 가능해지고요. 배치마다 병렬화 가능해지고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각 디바이스나 각 메모리 영역마다 있는 값들을 각각 병렬화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효율이 있다는 거죠.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앞에 설명드렸던 걸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하나의 미니 배치가 있고 디멘전 h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의 요축으로 요렇게 평균 3 스탠드 데비에이션 요렇게 1, 2 요 통계를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각각 해버린다는 거고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이그젬플 요 h의 각 이그젬플별로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민과 스탠드 데비에이션 요걸 가지고 이 수치를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이 적용됨으로써 매우 성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노멀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보셨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정확히 스탠다드제이션에서 여기 요 수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보셨던 뮤와 앞에 보셨던 시그마를 이용해서 흔히 말하는 스탠다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했다는 거죠. 자,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원래 논문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논문이라기보다는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자체를 제안했던 논문, 제프린튼 교수가 그 팀에서 만든 그 테크닉인데 그 수식을 잠깐 보시면 뭐 간단해요. 그 방금 설명했던 그 테크닉들이 다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만 정리해 드리자면 The Layer Normalization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all the hidden units in the same layer.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 해결한다는 거죠. 모든 hidden unit에 대해서. 그때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고요. 아까 보셨던 그 아이디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all the hidden units in a layer share the same normalization terms, mu and sigma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통계를 가지고 그 모든 그러니까 여기가 h 차원이다 그러면 하나의 통계를 가지고 모든 히든 유니츠의 각 차원별로 얘를 적용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어 처리를 갖다 놓고 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연어 처리에서는 각 스텝에 뭐 이런 정보들을 다 이렇게 바꿔줄 텐데 이 전체가 하나의 노멀라이즈 해야 되는 값으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의 단어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되니까요. 자, 이제 그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이 파이토치나 뭐 케라스 혹은 텐서플로우로 트랜스포머를 구현하게 되면 보시게 될 텀이 나타나요. 실제로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아까 설명했던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논문을 보시게 되면 그냥 스탠다이제이션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 텀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곱해지는 감마 텀과 여기에 더해지는 베타 텀이 추가되고요. 그래서 이게 감마 베타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감마 베타를 밖에 넣어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 넣어주는 장치가 파이토치를 예로 든다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쭉 정리가 되고 나서 우리가 이 친구 여기에 감마와 베타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컨트롤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실제로 이 파트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 안에서 작동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테크닉인데 수식 자체가 나눌 셈이잖아요. 나누게 되면 나누기를 0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건 뭐 컴퓨터 할 때는 다 아시는 사실이죠. divide by zero가 나타나게 되면 다 시스템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미니멈 텀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입실론 값을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 입실론 값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입실론 이 값이. 근데 이것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마다 다 다릅니다. 요걸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예를 들면 버트다. 버트의 뭐 베이스인지 버트의 스몰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논문이라든지 그 돌아다니고 있는 GitHub의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를 보시게 되면
입실론 값이 2에 1, 2에 마이너스 0, 5일 때도 있고요. 뭐 12일 때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잘 찾아서 그대로 넣어 주셔야 원하는 값이 재현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노멀라이제이션,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묶어줄 때 레지듀얼이라는 걸 쓰게 돼요. 사실 레지듀얼이 배경을 좀 아시면 굉장히 쉬운 테크닉인데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 바로 트랜스포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것이 나온 거는 2016년이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했던 논문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이라는 논문이 나왔고요. 여기서 Residual Connection, Residual Network이라는 아키텍처가 처음 나타나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결과만 보시면 우리가 배경만 보면 뉴럴 네트워크를 높게 쌓으면 좋다. 근데 높게 쌓았더니 훈련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트레이닝 에러입니다. 트레이닝 에러. 트레이닝 에러가 높게 쌓으면 높게 쌓을수록 더 에러가 높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보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테스팅 에러로 가서도 56 레이어로 쌓았더니 26 레이어보다 테스트가 더 안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깊은 네트워크를 쌓아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쌓아야 그 트레이닝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것이 바로 레지듀얼 네트워크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 될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왼쪽 그림 일단 무시하시고요. 이런 거예요. 깊어지면 깊어진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간중간의 네트워크마다 뭔가 정보가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밑에 정보가 이만큼에 예를 들면 30만큼 정보가 있는데 갑자기 15로 줄어들고 4로 줄어들고 3으로 줄어드니까 이 정보가 살아남기 힘든 거 아닌가?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면 이 30이라는 정보를 요렇게 혹은 스키핑해서 위에 올려주면 안 돼?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것을 그래서 부르는 용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용어로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조금 다른 용어로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는 거죠. 하이웨이 네트워크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종종. 결국은 이제 조금 더 일반적 용어는 레지듀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기 그린 건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로 그려놨어요. X라는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수행하는데 쭉 빼서 바로 넣어주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만큼의 F라고 한다면 fx 플러스 x가 그 다음에 상위 레이어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주자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레지듀얼 러닝의 빌딩 블록이라는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 자, 그 파트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트랜스포머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파트가 거기 들어갔고요. 그 파트가 실제로 들어감으로써 트레이닝 without residual network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제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과정에서 레지듀얼 커넥션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성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트랜스포머에서는 레지듀얼 커넥션이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 파트가 한번 들어가고 피드 포워드 들어가서 요 중간에 서블레이어 MLP, 서블레이어 MHA, 그러니까 멀티헤드 어텐션 여기에 각각 들어가서 두 가지 스키 커넥션이 한 블럭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NLP가 컴퓨터 비전에 비해서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과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더 쉽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하나로 묶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